저는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8해 전,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의 추위와 공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6년 12월 함경북도 국경지역.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저는 철조망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100m 앞 보초소에서는 국경경비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탐조등 불빛이 강변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손에 쥔 낡은 철선 절단기로 철조망을 하나씩 끊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서 잡히면 나는 죽는다. 북한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정치 범수용 소행입니다. 그곳에서는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철조망 3줄을 끊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은 30년처럼 길었습니다. 드디어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습니다. 탐조등이 다른 쪽을 비추는 순간 저는 기어서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강변으로 달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28살 초등학교 교사였던 제가 목숨을 걸고 조국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진교원대학을 졸업하고 시내초등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22살 꿈에 그리던 교원이 된 것이죠. 당시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위대하신 김일성 대원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점점 이상했습니다. 선생님, 김일성 대원수님은 7살에 진짜 200리기를 걸어서 학교에 다녔어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교과서대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계셨단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7살 아이가 매일 100km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출근길에는 매일 김일성 동상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남조선 괴뢰놈들은 미제의 식민지에서 굶주리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교실에는 며칠째 밥을 못 먹어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일원영이라는 9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그 아이의 빈자리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면 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까? 낮에는 충성스러운 교원으로, 밤에는 어머니를 도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배급이 없으니 살려면 장사를 해야 했죠. 장마당에서는 금지된 것들이 몰래 거래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쌀, 중국산 옷까지, 그리고 남조선 드라마가 담긴 USB. 한 번은 옆 좌판 아줌마가 단속원에게 걸려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거였죠. 그 아줌마는 2달 뒤 노동단련대에서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 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교단에 서서 거짓을 가르치고 장마당에서 몰래 생계를 유지하는 이중생활.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일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의문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체 인민은 오후 2시까지 시 광장으로 집합하라. 확성기에서 긴급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다는 뜻이었죠.
학교 선생님들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광장에는 수천 명의 인민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4명의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죄목은 남조선 반동 영상물 유포였습니다. 검사가 확성기로 죄상을 낭독했습니다. 이 반동 분자들은 자본주의 독약인 남조선 영화와 드라마를 유포하여 우리 인민의 순결한 사상을 오염시키려 한 중대 범죄자들입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DVD방 주인 아저씨였죠. 순한 눈매의 50대 남자,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4번. 저는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안 보면 동요하는 사상이 있다고 의심받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마당에서 신뢰하는 아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궁금하지 않니? 남조선이 진짜 어떤지. 저는 주위를 둘러본 뒤 작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무섭잖아요. 한 번만 봐. 내가 USB 하나 빌려줄게. 절대 안전하게. 딱 한 편만.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남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 어머니가 주무시고 난 뒤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불을 끈 채 작은 중국산 MP4 플레이어로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볼륨은 최소, 이어폰을 귀에 꽂고 화면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빌딩들, 차들로 가득한 도로, 밝게 빛나는 상점들. 사람들은 배불러 보였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드라마 속 주인공은 회사에 불만이 있다며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서 평생 일해야 하니까요. 주인공이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저렇게 말했는데 잡혀가지도 않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교단에 서서 자본주의는 부패하고 인민은 굶주린다고 가르칠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때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만약 내가 저쪽에서 태어났다면? 그해 겨울,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2번만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굶주려서 매일 출석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제 담임 반 학생 중 하나가 집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진짜 세상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건 막연한 꿈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난 것 뿐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던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였죠. 선생님이시죠? 청진 3중학교.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사람인가? 보이부 사람인가? 여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섭지 마세요. 나도 갈 사람이에요. 건너갈 사람. 건너간다는 말은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은어였습니다. 우리는 강변 외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자, 박순희 언니는 이미 2번의 탈출 시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2번 다 실패했어요. 한 번은 국경에서 걸렸고, 한 번은 중국에서 잡혀 북송됐죠. 그런데 또 시도하세요? 여기 남아있으면 죽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자유를 향해 죽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순이 언니는 중국에 있는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돈만 내면 국경을 넘는 것부터 한국까지 가는 루트를 다 알려준다고 했죠. 비용은 얼마예요?
일단 중국 넘어가는데 중국 돈으로 3천 위안. 우리 돈으로는 100만 원쯤. 제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모은 돈을 다 합쳐도 5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새벽에는 개인 과외까지 했습니다. 간부 자녀들에게 몰래 중국어를 가르쳐주며 돈을 받았죠. 쌀 한 톨, 돈 100원이 아까웠습니다. 제 미래를 사는 돈이었으니까요.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말리실 게 뻔했고 혹시라도 비밀이 새나갈까 두려웠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가족이 화를 입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순이 언니를 통해 탈북 루트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루트는 두만강이었습니다. 압록강보다 폭이 좁고 얕은 구간이 많아서 건너기 쉽다고 했죠. 특히 겨울에 강이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하지만 위험도 컸습니다. 국경경비대가 삼엄하게 지키고 있고 전기 철조망도 있고 지뢰밭도 있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안전해요? 완전히 안전한 때는 없어요. 하지만 눈 오는 날이 그나마 나아요. 시야가 나쁘니까 경비대도 제대로 못 보거든요. 2016년 가을, 저는 탈출 비용을 거의 다 모았습니다. 그해 12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강이 얼고 눈이 내리는 때, 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선생님은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칠 수 없어.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서 혼자 교단을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서 있던 그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안녕. 작게 인사하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12월 15일 탈출 하루 전날 밤. 집에서 어머니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셨죠.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수진아,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걱정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져.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새벽, 어머니가 주무시는 소리를 확인한 후 저는 준비해둔 작은 배낭을 메고 창문을 통해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으니까. 국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경까지는 청진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차를 탈 수 없었습니다. 여행 증명서가 없었으니까요. 순이 언니와 함께 우리는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얼어붙은 산길을 따라 때로는 기어서 때로는 뛰어서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새벽 4시 드디어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집은 강변에서 200m 떨어진 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숨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온종일 숨죽이고 기다리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국경경비대원들의 순찰 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이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교대 시간이야. 그때가 가장 허술해. 밤 10시 30분. 폐가를 나와 강변으로 기어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대로 시야가 나쁜 날이었죠. 100m 앞 보초소에서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원들이 교대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순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철조망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은 3겹이었습니다. 순이 언니가 준비해온 철선 절단기로 조심스럽게 철사를 잘랐습니다. 딱, 딱, 딱. 작은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탐조등이 우리 쪽을 향했습니다. 엎드려. 순이 언니가 속삭였고 우리는 눈밭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10초, 20초, 30초. 불빛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계속해. 다시 철사를 잘랐습니다. 30분이 걸려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철조망을 통과한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죽는 것뿐이었죠. 강변까지는 50m. 우리는 눈밭을 기어갔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순이 언니가 멈췄습니다. 저기. 보초소에서 경비대원 한 명이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불과 30m 떨어진 곳.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눈밭에 엎드린 채 그가 담배를 다 피우고 들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그가 보초소로 돌아갔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얼음이 얇은 곳도 있었죠. 조심해. 얼음 깨지면 끝이야. 순이 언니가 먼저 강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습니다.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득, 드득. 한 발, 한 발. 천천히.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설아. 누구냐? 보초소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들켰습니다. 뛰어. 순이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음 위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제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음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달렸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을 기어올랐습니다. 총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국경을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서 건넜습니다. 순이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28년을 살았던 조국을 저는 그렇게 등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브로커가 준비한 차가 우리를 태웠습니다. 중국 조선족 남자였죠. 빨리 타. 공안 중국 경찰 오면 다 끝이야. 차는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야경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게 빛나는 거리, 많은 차들, 네온사인들. 하지만 저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포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시간을 달려 연길시 외곽의 허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 공안 수색이 끝날 때까지. 방은 지하실 같았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됐죠. 우리는 말 그대로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나갈 수 없었고 밤에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심해.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 중이야. 잡히면 북송이야. 북송.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정치 범수용 소행이죠. 거기서는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여자애, 50대 아저씨, 그리고 1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15살 아이는 부모님이 모두 아사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고. 형님들, 한국 가면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은 풍요로운 나라야.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한국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음 단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비용이 더 필요해. 1인당 중국 돈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 일하면서 모아야지. 식당이나 농장에서. 하지만 그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면 공안에게 걸릴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순이 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할게요. 어떻게든 돈을 모을게요. 우리는 연길 외곽 농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었죠. 임금은 정식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 하지만 공포는 매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장 주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공안이 단속 나왔어. 빨리 숨어. 우리는 창고 안집더미 속에 숨었습니다. 공안들이 농장을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20분이 지났을까? 드디어 공안들이 떠났습니다. 그날 밤 순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빨리 돈 모아서 떠나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필요한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비용이 올랐어. 1인당 8,000위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는 5,000이라고 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 단속이 심해져서 위험도가 올랐어. 싫으면 말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3개월을 더 일했습니다. 2017년 가을, 드디어 브로커가 연락했습니다. 준비됐어.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출발이야. 라오스로 가는 거야.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1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자유는 없었고 매일이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희망이. 목요일 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자유를 향해. 우리는 화물 트럭 뒤에 숨어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12명의 탈북자가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죠. 트럭이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숨죽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 브로커가 숨길 수 있는 산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없는 험한 산길이었죠.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이틀 정도 걸릴 거야.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정글 같은 숲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뱀도 나타났고 벌레들도 많았습니다. 함께 가던 50대 아저씨가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죠. 일어나세요. 여기 남으면 죽어요. 순이 언니와 제가 양쪽에서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서자 브로커가 바뀌었습니다. 라오스 현지 브로커였죠. 방콕까지 가야 해.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갈 거야. 방콕은 태국 수도입니다. 태국까지 가려면 라오스를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라오스는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긴장은 풀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라오스까지 추격해온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차편을 준비하는 동안이었죠.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많은 이들이 중국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강제 결혼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자는 중국 남자에게 팔려가서 3년을 노예처럼 살다가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심지어 강을 건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관광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서류로요. 방콕에 도착한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국까지. 방콕 한국대사관 앞.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꿈을 꾸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말했습니다. 잠시 후 영사가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안전하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 대사관에서 신원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경위, 중국에서의 생활 등 모든 것을. 조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사흘 후에 인천행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인천. 대한민국. 꿈에 그리던 그곳.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태국의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5시간의 비행. 그동안 저는 지난 1년을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의 추위, 중국에서의 공포, 정글의 고난.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순이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자유의 땅에. 2017년 11월 3일.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밝은 공항,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가족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자유의 땅에 서 있다는 것이. 모든 탈북자는 하나원이라는 교육시설을 거칩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죠. 거기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자유. 북한에서는 금지된 개념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먼저 남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 괴뢰가 먼저 쳐들어왔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28년 동안 거짓 속에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이름으로 된 통장.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학원에서 한국어 교정 수업을 하는 강사 일을 구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남한 말투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자유입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탈북한 것을 알면 어머니도 조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연좌제 때문에 불이익도 받으셨을 거고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밤마다 눈물 흘리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말투 때문에 차별받기도 했고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하나원 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오신 거예요? 네. 아,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거절당했습니다. 속상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북한을 두려워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죠.
저처럼 탈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었으니까요. 2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악플도 많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북한이 그렇게 나쁠 리 없다. 종북 좌파들이 너 이용하는 거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구독자가 늘어갔고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저는 35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주민들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곳에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꿈꿀 수 있는 것, 모두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